언어폭력은 마음과 몸을 모두 해칩니다. 말이 가진 상징의 강력한 힘은 부정적 감정 상태를 유발하고 감정은 몸을 해칩니다. 언어폭력은 말로 하는 채찍질입니다. 채찍은 공기를 가르는 소리만으로도 공포 반응을 일으킵니다. 험한 말을 뱉는 정치인일수록 급하면 국민의 뜻을 들먹입니다. 말이 무슨 위험 요인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 사라져도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사라진 후에는 대처할 수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정신분석가이자 정신과, 신경과, 수면의학 분야에서 명의로 꼽히고 프로이트의 의자란 책으로도 잘 알려진 분이신데요. 정도원 교수의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이란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나름 잘 살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 인생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불만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도원 교수는 이에 대해 수면 위에 드러난 우리의 의식 아래에 존재하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숨은 무의식을 읽어낼 때 우리가 늘 마주하는 고민거리, 즉 이별, 퇴직,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부터 다양한 욕망과 그 충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생의 판을 바꿈으로써 가능한 일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먼저 프롤로그에 있는 글을 통해 알아볼까요? 인생이라는 커다란 바구니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름의 작은 바구니 3개가 놓여 있습니다. 작은 바구니 각각에 여러 판의 삶의 이야기가 담깁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니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판은 바꿀 수 있다면 과거는 한 가지 판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현재와 미래처럼 과거도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매력은 살아온 이야기의 판을 개작, 고쳐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판을 바꾸면 현재가 달라지고 현재가 달라지면 미래가 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고 인생이라고 하는 바구니 속에서 서로 이어지면서 대화하고 소통합니다. 정신분석은 살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의 판을 바꾸도록 돕는 학문이자 기술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읽는 관점은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사적 진실을 수정할 수는 없어도 서술적 진실로 다르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분석을 받는 사람은 분석가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현재를 보다 자유롭고 새롭게 살고 미래를 꿈꿉니다. 판을 바꾸는 힘은 무의식 속에서 삶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갈등 구조를 변형하는 작업에서 나옵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숨기고 침묵하고 외면하면서도 갈급해하는 상실감, 환상, 자기애, 정체성, 초자아, 열등감, 공격성, 그리고 고독감에 대해 그 정체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수 있는지를 아주 쉽고도 군더더기 없는 문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실까요? 있는 것과 잊히는 것. 기억은 지켜내는 일입니다. 망각의 병인 치매가 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관심의 대상이지만
환자가 잊은 사람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잊은 부모도 애처롭지만 잊힌 자식도 딱합니다. 죄 짓고 숨는 사람을 빼고는 누구도 망각의 대상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추모회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입니다. 효를 행하는 제사와 성묘는 조상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설, 추석, 생신 모임은 살아계신 분에게 기억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집단적 맹세는 자손에게도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굴곡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울리며 사는 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잊힌다면 본질이 훼손된 것입니다. 잊힌 사람의 자존감은 흔들립니다. 잊은 사람과 맺은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평소에 편지도 쓰고 카드도 보내는 이유는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부모는 세월이 흘러도 아이를 통해 자신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에 누구 아빠, 누구 엄마로 불려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아직 결혼하고 있지 않는 자식에게 느끼는 조급함에는 기억의 고리가 끊어질 것 같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복면으로 정체를 가리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끝까지 못 알아보면 섭섭해합니다. 복면을 벗는 순간 그 사람은 기억을 넘어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 출연자들의 출연 동기가 그러합니다. 잊힌 사람은 잊은 사람의 행위를 정당화할 이유를 찾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으면 마음이 조금 풀어지지만 자존감을 회복하기에는 모자랍니다. 자신이 그 사람에게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는 인식은 마음에 흉터를 남깁니다. 잊히는 경험이 반복되면 남이 나를 잊지 않도록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하니 삶이 너무 힘듭니다.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잊히는 것이 버려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입니다. 영원히 잊힌다는 것은 무의 존재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힐 것 같은 불안은 늘 우리 옆에 있습니다. 자신이 잊혔음을 깨닫는 순간 불안은 공포와 우울로 모습을 바꿉니다. 영국 분석가 로널드 페어베어는 관계 추구의 욕구가 인간을 움직이는 큰 힘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망각되는 것에 가장 예민한 사람은 아마도 연예인과 정치인일 것입니다. 그들이 대중에게 잊힌다면 직업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을 막으려고 흔히 무리한 말을 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주목을 끕니다. 탈로가 나서 악명을 떨치더라도 잊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귀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할 때는 차분하게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진심으로 헤어지자는 것인지, 잊히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 예방주사를 놓은 것인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진심이 아닌 예방주사라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이 잊힐까 불안해합니다.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는 말을 자신의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억해 주길 바라는 소망으로 번역해서 공감하면 관계는 이어질 것입니다. 욕망의 양면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억의 희망이 앞면에, 망각의 소망이 뒷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희망하면서도 홀로 있을 자유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미움을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느끼는 양가 감정과 비슷합니다. 이는 무의식의 작용이어서 스스로는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잊지 않고 잊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저장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다면 잊지 않고 잊히지 않습니다. 왜 다 큰 어른이 급할 때 엄마를 소리내서 찾을까요? 눈앞에는 없어도 마음속 엄마가 도울 수 있다는 평소의 믿음이 갑자기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도 망각에 대한 불안이 반영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남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것들에 몰입할수록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늘어납니다. 지나치면 남이 보는 내가 아닌 내가 보는 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벗어나려면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만나 대화하는 관계로 균형을 맞추어 보충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심한 망각이 있을까요? 과거의 나에게 매이면 현재의 나를 잃어버리고 내 정체성과 삶의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인연을 끊는 연습. 영원한 관계가 있을까요? 삶은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만남은 헤어짐의 앞면입니다. 정든 집도 결국 이사갈 집입니다. 물건은 사는 순간 버릴 물건이 됩니다. 물건이라고 쉽게 헤어질 수 없습니다. 두근거리며 처음 산 중고차는 겨울이 되자 속을 썩였습니다. 헤어지고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반세기 전 일인데도 아직도 또렷합니다. 헤어지지 못하면 집안은 엉망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모시고 삽니다. 부피를 감당하기 어려운 책들을 모시고 살지만 정리는 쉽지 않습니다. 손때가 묻어서 혹은 읽을 예정이어서 못 버립니다. 정리법 공부도 큰 효과는 없습니다.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세상을 떠났거나 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모임에 못 나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만나시나요? 상처를 주는 사람과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합니다. 해결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인정합시다. 내가 그 사람에게 당하면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둘째, 까닭이 무엇인지는 이미 내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싫어도 고개를 돌리지 말고 크게 읽어야 합니다. 의존 욕구가 그 사람 곁에서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까닭을 알면 결심이 가능합니다. 넷째, 헤어지면 됩니다. 말이 쉽지 인연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주저하다가 주저앉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망설임은 여전히 기대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세상에 기댈 사람은 많습니다. 헤어져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 힘들면 법정 스님의 인연에 대한 글을 읽기를 권합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는 짧지만 명쾌합니다. 악연은 피해야 합니다. 가학증과 피학증이 만나면 최고의 악연입니다. 남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과 남이 내게 주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만나면 최악입니다. 가학증, 피학증 모두 지나치면 병이지만 이런 성향들은 소위 정상인도 조금씩 지니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헤어지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를 피학적 성향으로 길들였는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설마 그럴까요? 풀려난 인질이
자신을 가해한 범인을 두둔하는 모순적인 이야기도 가끔 들립니다. 이미 헤어지셨나요? 헤어진 후에 잘 살아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복수의 칼을 가는 것입니다. 삶의 낭비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헤어짐은 관계의 상실입니다. 상실은 잃어버림입니다. 절대적인 상실은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렸고 남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의 첫 글자가 잃을 실이 아니라 죽을 상이니 이야기가 됩니다. 죽음 뒤에는 애도가 따라옵니다. 애도하는 사람은 슬퍼하고 또 슬퍼합니다. 애도는 지나치지 않아야 하고 반년이 지나면 정리돼야 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식의 죽음을 어찌 그리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어른들의 말씀처럼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떠난 사람에 대한 있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애도가 지나치면 우울증에 빠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애도하고 살아남고 잘 지내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건강한 삶입니다. 내가 나와 헤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지킬 것인가? 새로운 나로 변할 것인가? 변화를 그렇게 바랐던 사람도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나를 벗어나서 성숙한 나로 옮겨야 삶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막아서 없애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헤어짐은 고통이지만 성숙한 나를 남기고 지킨다면 잘 헤어진 것입니다. 성숙해진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얼굴로 맺으면 됩니다. 내 얼굴의 모습은 내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헤어짐의 고통에 사로잡힌 어두운 얼굴과 깨달음으로 빛나는 얼굴은 누구나 금방 알아볼 정도로 차이가 확 납니다. 얼굴이 빛나야 빛나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두운 얼굴 주변에는 어두운 사람이 모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집 근처 작은 공원을 통과하는 오솔길로 걸어다니길 좋아합니다. 누가 개를 데리고 걸어옵니다. 큰 개는 아니지만 어쩐지 두렵습니다. 길가로 피해 가만히 서 있습니다. 갑자기 개가 달려듭니다. 그제야 겨우 주인이 목줄을 자기 쪽으로 당깁니다. 놀란 저를 쳐다보면서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말문이 콱 막힙니다. 물론 개가 주인을 해치지는 않겠죠.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입니다. 초자아를 긴급 발동시켜 스스로 말문을 막습니다. 많이 걷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을 겁니다. 운전하면서 놓치는 풍경이 자세히 보여서 즐겁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풍경에 정신 팔린 내 어깨를 휴대전화에 몰입한 사람이 치고 멀어져 갑니다. 인도는 재미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다니라는 길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인도를 안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도를 달려야 하는 자전거가 질주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쏜살같이 옆을 지나가면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우측 통행이 정착될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도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기애로 넘칩니다.
지하철역, 상가, 공공건물의 실내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는 꽉 잡고 가방은 몸 앞으로 바짝 당겨야 합니다. 바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밀쳐질 것 같습니다. 2, 3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될 판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앞 공간은 집으로 치면 현관입니다. 그곳을 막고 선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다칠 수도 있다는 염려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승강기 앞 공간도 비슷합니다. 내리기도 타기도 힘듭니다. 타고 있는 사람이 내려야 자기가 탈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걷기도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하고 불쾌해서 차를 몰고 나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신기합니다. 사람들의 공간 개념은 걸어 다녀도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차를 운전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보행자의 복사판입니다. 신호 없이 멈추거나 서 있고 끼어들고 돌아섭니다. 오래전에 보행자 옷에 자동차처럼 방향 지시등과 정지등을 부착하면 좋겠다는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접었습니다. 자동차에 달린 것도 안 쓰는데 보행자라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감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남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이 내게 공감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는 점입니다. 내가 남에게 공감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공감 능력 부족으로 이런저런 사회 문제들이 생기고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에는 예민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는 둔감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의 가해자 측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에게는 바다처럼 너그럽습니다. 욕망에 충실한 삶을 멋있는 삶으로 굳게 믿지만 남의 입장에 서는 능력은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 수준입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인정합니다. 동시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도 합니다.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려면 공감 능력을 키우고 써야 합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으니 어렸을 때부터 가정, 학교, 사회가 나서서 교육, 훈련, 설득으로 키워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어릴 때 굽은 나뭇가지처럼 굳어버려서 커서는 고치기 힘듭니다. 공감은 어렵습니다. 남이 느끼는 감정을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서 나도 느껴야 하니 당연합니다. 거리를 두고 경계를 지키면서 남을 딱하고 가엽게 여기는 동정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동정보다는 공감이 더 깊숙한 감정입니다. 동정은 떨어져서 하는 짐작이지만 공감은 다가서서 나누는 경험입니다. 공감 능력은 원만한 대인관계의 비결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다면 대인관계에 틈이 생깁니다. 익숙한 사이면 공감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 상대의 심정을 미리 단정해버리면 공감의 문을 닫는 겁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공감이 실패할 확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상태가 늘 변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단정해도 문제입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고 자식은 크면서 변합니다. 그런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심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공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감은 남의 마음에 내 마음이 잠시 들어갔다 오는 일입니다. 잠시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또는 너무 오래 공감을 느끼다가는 남의 감정에 휩싸여 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절대 빈곤 상태인 나라를 여행합니다. 거기에서 태어나 평생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안타깝습니다. 풍요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공감한 것입니다. 지나치면 마음의 균형이 무너져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공감도 적당해야 합니다. 지나친 공감은 내 삶은 물론이고 남의 삶에도 해를 끼칩니다. 몰입해서 돕다가 남이 사는 방식과 내용을 침해합니다. 나만을 위한 공감이 된다면 상대방 삶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이념이나 종교를 내세운 공동체에서 이런 문제가 쉽게 자주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공감도 중요하지만 거리도 중요합니다. 몸과 몸이 너무 붙어 있어도 너무 떨어져 있어도 관계는 불편합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공감이 부족해서 너무 멀어지면 관계는 희석됩니다. 공감이 넘쳐서 너무 가까워지면 남과 내가 마구 뒤섞여 갈피를 못 잡습니다. 마음의 거리 지키기는 몸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공감 능력을 거울에 비유한다면 너무 밝아도 너무 어두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 닦아서 적당히 밝으면 충분합니다. 이해인가 오해인가? 이해와 오해를 종이에 써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있습니다. 글자 모양은 사소한 차이인데 뜻은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해를 풀려고 더 애를 써야 하나요? 그냥 살아야 하나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가 누구를 이해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절대적인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인 이해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이해받으려고 산다면 지나친 말이지만 이해받는 느낌은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남이 나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회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용돈을 타는 일도 결제를 받는 일도 막막합니다. 내 증상을 이해 못하면 의사는 오진을 하고 내 문제를 변호사가 잘못 파악하면 패소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이 나를 이해하도록 애를 씁니다. 성공과 출세도 거기에 달렸습니다. 이해의 정반대는 몰이해입니다.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몰이해보다도 더한 것이 오해입니다. 이해와 한 글자 차이지만 마음의 거리로는 서울과 뉴욕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늘 오해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긴장하고 애씁니다. 하지만 오해는 쉽습니다. 오해는 여러 경로로 생깁니다. 첫째, 남이 이해 못하는 말이나 행동을
내가 별뜻 없이 해서 생깁니다. 오해받을 가능성이 보인다면 빨리 늦기 전에 대화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둘째, 남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의 것과 다른 경우입니다. 해명으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단, 남의 기준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논쟁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셋째, 남이 내 모습에서 과거의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떠올려서 오해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잡기가 힘듭니다. 이성이 아닌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며 버티면 방법이 없으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첫인상이 왠지 느낌이 라고 하면 내 문제가 아니고 상대의 문제로 여기고 접어야 합니다. 넷째, 나를 반드시 오해해야만 하는 이유가 남에게 있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경쟁자로 여긴다면 오해는 쉽고 이해는 어렵습니다. 경쟁자의 마음에는 늘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오해가 이해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해인가 오해인가는 개인,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다툼은 오해를 먹고 자랍니다. 다툼이 사회, 가족, 개인에게 번지면서 아군은 반드시 이해하고 적군이면 필히 오해해야만 하는 분열 구도가 콘크리트 구조물처럼 굳어집니다. 이해받지 못하면, 오해를 받으면 속상하고 화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하면 남이 나를 오해한 바를 그대로 받아서 스스로 나를 그렇게 규정하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정신분석에서 투사 동일화로 부르는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에 걸려든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자기 성격의 일부를 내게 투사한 것을 덥석받아서 마치 내 성격의 일부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막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가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이 복잡해? 라고 하며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아도 정신을 차리고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내가 아닌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오해하는 일이 잦은데 나조차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남이 오해한 바를 그냥 따라가면서 내 삶이 흔들릴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 잠재성을 발굴해서 나를 성장시키지도 못할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기도 어려울 겁니다. 나를 진정 사랑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세상이나 남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를 스스로 깊게 사랑한다면 세상 전체가 나를 오해한다고 해도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문제, 남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휩싸여서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큰 상처가 남아 속을 끓이게 됩니다. 오해의 늪에서 나와 이해의 숲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참모습을 내가 이해하면 남의 눈치라는 그물에서 벗어나 내 삶의 의미를 즐기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면역력을 기르면 오해 바이러스는 죽어 없어집니다. 오해로 넘어가는 문턱은 낮고 이해로 넘어오는 문턱은 높습니다. 한문을 숭상하는 학자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나 왜군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말만 많고 무능력한 조종으로 인해 고초를 겪은 이순신 장군이 문턱의 폐해를 심하게 입었습니다. 이해와 오해의 차이를 판별하는 힘은 책을 읽고 교육받는다고 얻을 수 없습니다.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프로이트 박사도 초기에는 오스트리아 빈의학회에서 상종 못할 사람으로 집단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으로 성욕설을 주장하자 섹스나 밝히는 인간 취급을 받아 강연 중간에 사회자가 여성들을 모두 내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가 오해로 넘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나와 남 사이의 소통을 차단하면 오해를 이해로 돌릴 길 자체가 막힙니다. 해법은 융통성입니다. 융통성은 태도이며 의식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남을 오해했을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아야 변화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지나친 자기애를 조절하기. 초등학생 때 읽었던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주인공은 항해 중에 조난당해 홀로 무인도에 정착합니다. 식인종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에 원주민을 구해 같이 삽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다고 읽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야기들을 30여 년 동안 들으며 간접 경험을 넘치게 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쉽게 눈에 띄지만 마음의 갈등은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숨어 있지만 마음이 품고 있는 에너지는 강력해서 인내의 한도를 넘으면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대학에서 정년 퇴임은 했지만 아직 현역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로 하니 좋습니다. 읽기, 쓰기, 가르치기가 대부분인 단순한 생활입니다. 직장 안에서 생활하며 몰랐던 것을 동네를 다니며 배웁니다. 병원에서는 못 만났던 사람들을 거리에서 봅니다. 충동 조절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함은 흔하고 심하면 욕설도 들립니다. 역사상 인류가 물질적으로 이보다 더 넉넉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풍요와 넉넉한 마음은 무관한 듯합니다. 떠들며 뛰어다니는 아이를 다른 손님이 말려도 될까요? 젊은 부모와 멱살잡이할 각오가 아니라면 참아야 합니다. 아이도 충동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귀하게 키우는 것과 남들이 피하는 사람이 되는 건 다른 일입니다. 저출산 시대의 아이들은 귀한 대우를 받아서 사소한 좌절도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부모의 형편에 따르겠으나 대개는 하나밖에 없는 아이로 귀하게 자랍니다. 양육 과정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애가 팽창합니다. 자기애가 지나치면 남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충동을 조절하는 게 힘들면 안타깝게도 걸어다니는 폭탄 역할을 합니다. 자기애가 과도하면 충동이 조절되어도 남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니 외톨이가 됩니다. 우리는 같은 땅에서 같은 시대를 보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후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충동을 참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해야 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부순 것을 복구하는데 돈도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개탄하고 분개하는 시간 자체도 사회적 낭비입니다. 사회 갈등을 법으로만 풀려고 한다면 한 가족, 한 변호사 시대가 와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애나 충동 조절의 장애는 양육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회나 국가가 대신 풀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 입시 위주의 공교육이 해결할 것 같진 않습니다. 세력 확장에만 힘썼고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하는 종교 집단에 기대를 걸기도 어렵습니다. 집단 자체가 자기애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국민의 10%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양성할 수도 없겠습니다. 양육은 양육자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핵가족 시대여서 아주 불리합니다. 귀한 자식 더욱 귀하게 키우기의 사회 분위기가 제대로 된 양육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한 번 가볍게 야단치기, 국민운동을 제안할 수도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크는 아이의 자기의 정도, 충동 조절 능력을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살피며 조절해야 합니다. 바쁜 세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반복해야 습관이 되어서 편합니다. 둘째, 공부라는 말은 덜하고 아이들의 잠을 더 재우십시오. 잠이 모자라면 충동 조절이 안 됩니다. 셋째,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제발 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면서 따라합니다. 방송도 신문도 게임 업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넷째, 퇴근 후에는 될 수 있는 한 집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아이가 훌쩍 커버리면 같이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야 가족이 눈에 보입니다. 다섯째,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오래전에 알프레드 아들러가 오스트리아에서 주도했던 아동지도 클리닉 운동을 고려해 봅시다. 아동지도 클리닉에서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세상과 어울려 사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라다가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도 예방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기 좋은 사회는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해야 찾아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운다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관계없이 더 좋은 사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남의 아이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남의 아이가 우리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든지 우리일 수밖에 없는, 같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도원 교수는 바꿀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날 힘들게 하는 무엇은 살면서 늘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외적인 이유를 찾고 탓을 하며 힘들어하기보다 나의 무의식을 침착하게 들여다보고 잘 다루어 나간다면 인생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